네. 방금 전 소개받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용수 대표님하고 IT조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기업 단체에서 경제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거대한 담론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정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하나 더 짓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철강 해외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하나 더 짓습니다. 외국 기업, 최근에 아시겠지만 S-오일에서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한 7조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공장을 하나 더 짓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고 자꾸 투자를 늘리는 거는 국민 경제적으로도 좋은 일이고 일자리도 많이 늘려주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GDP 늘어나고 수출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근데 탄소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곳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다들 살짝 고민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탄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공장을 하나 더 지으면 그만큼 탄소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한 700개 정도의 큰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탄소를 감축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삼성전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새로운 장비도 도입하고 에너지도 더 아껴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해서 줄이는데, 해외에서 우리 공급을 더 늘려야겠다, 공장 하나 더 짓자라고 하면 그 지은 공장만큼 탄소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산업 부분에서 기업들이 탄소를 감축시킨다는 일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후에 돈이 필요하죠, 그죠? 이거를 이루려고 하면 설비도 다 바꿔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후금융, 그리고 이 순환경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환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적 제안이나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한 20분밖에 없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라이드 내용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큰 줄기의 이야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CC가 최근 6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PCC는 아시겠지만 인터가버멘털 패널인 온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서 기후 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세계 기상기구하고 유엔 환경계획이 1988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후 위기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냐라는 것을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회성 의장, 한국 분이시죠. 그분이 의장을 맡고 계시고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6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1990년에 1차 보고서부터 해서 이번에 6차 보고서가 나갔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1.5도 상승이 빨라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향후 5에서 10년 내에 탄소 감축이 기후 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동을 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업들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이제는 가야만 하는 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 아시겠지만 CBAM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탄소 중립을 앞세운 어떤 그런 규제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해외에서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기업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2023년 아주 중대한 해다, 기후 행동의 판도를 바꾸는 해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빌 게이츠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내에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심각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이 비율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외국에서의 그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규범들이 이제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중소기업분 대표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경제도 힘든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람 뽑기도 우리 사람도 못 구하겠고 계속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정말 생존도 힘든데 무슨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하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만에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비율이 한 60%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아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얼마 전에 NDC 2030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발표가 됐죠. NDC는 아시겠지만 자국이 알아서 앞으로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여기 대신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후퇴는 절대 없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40% 감축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그거를 그래프만 봐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우리나라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럼 제조업을 다 서비스업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팬데믹에도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 어려운 나라가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아시겠지만 마스크 사태도 보시면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에 마스크를 생산해서 갖다 주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어떤 미국의 IRA법이나 유럽의 NGI법이나 이런 걸 보면 각 나라가 자국의 어떤 그런 제조업 그리고 자국의 산업을 절대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희생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국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얼마 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했고요.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약간 산업 부분이 약간 조정이 있었죠. 이 부분별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환 부분,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리고 수요 효율화, 청정에너지 추가 확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수요 효율화 부분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를 아껴 쓰면 당연히 탄소 배출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행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그냥 기업들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노력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산업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1%가 줄었고 그 이유 때문에 산업부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게 내려갔다고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확보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생산량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럼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뒤로 후퇴할 수 있다는 얘기고 경제를 후퇴시켜가면서까지 탄소 중립을 과연 이루어야 되느냐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 혁신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 필요한 제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건물 부분은 역시 에너지 절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송 관련해서도 무공해차 전환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런 이유 때문에 대체육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푸드테크 산업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입니다. 폐기물은 사실 과거에는 폐기물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는데 이제는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순환 경제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폐기물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수소 부분이고요. 예, 수소 관련해서는 사실 수소는 팔방미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소차도 있고요. 발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발전에 어느 정도 수소를
혼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해도 쓸 수 있고 뭐 여기 그 두산중공업이 아직 안 나오셨을 텐데 무슨 수소 연료전지를 통한 발전소도 저 강동구역 지역에 있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소를 굉장히 위험 시설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국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거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흡수원 탄소흡수원 관련해서 이거는 뭐 산림이나 해양, 습지까지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CCUS입니다. CCUS 관련돼서는 뭐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탄소만 포집해서 그거를 따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된 산업들도 새로 생겨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국제 감축 부분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은 이미 25개 국가와 관련 협약을 맺어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베트남하고 최근에 몽골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이 것들을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탄소 중립에 대한 비용입니다. 블룸버그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투자액을 높여야 한다. 하고 2050년까지는 7.8조 달러입니다. 예, 투자가 소요될 예정이다. 약간 8천조가 되겠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맥켄지에서는 2050년까지 9.2조, 약간 1경쯤 될 텐데 그렇게 많은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각국들도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국가 특히 IRA 법대 내용을 잘 보시면 기후 에너지 관련된 변화에 3,910억 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세액 공제, 탄소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 친환경 건물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친환경 공선 수당에 대한 지원, 에너지 효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약간 400조쯤 되죠. 그런 돈을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영업 활동, 사업 활동을 하는데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미국도 자국 산업을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자국 산업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월 20일에 초안이 발표가 된 NGI법,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는 법인데요. 여기도 보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국제금융기관, 민간자금, 유럽혁신기금, 인베스트 EU 등 통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지원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후에 민간 금융기관들이 관련된 그런 어떤 기후 금융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 지원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EU, 호주 그리고 일본도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걸 보면 각국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산업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융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기후금융이라고 하는데요. 기후금융은 탄소 배출 경감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방향으로 기여하기 위한 투자금융 상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률을 보시면 계속 한 2020년까지 7%가 성장했고요. 20년 이후에는 연평균 30%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부분을 보면 에너지, 수소, 그리고 에너지 효율 부분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성장률 각 분야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이나 그리고 녹색 채권 시장을 보면 뭐 이렇게 지금 많은 국가들이 관련된 금융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나라들의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직 기후금융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걸음마 수준이고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포스코가 3천억 기후금융을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죠. 아주 성공적이었고요. 한화도 1,000억 태양광 관련된 거를 발행 성공했고 부산교통공사가 700억 기후금융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반대로 삼척 그 블루파워라는 곳에서 석탄 발전소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율도 훨씬 높았는데 2,250억 모집에 80억만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융적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보겠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그런 금융 지원된 그런 그 민간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조업이 아시아 쪽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습니까? 순환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 경제는 그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 갖고 있는 수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국의 자료를 봐도 전 세계 온실가스의 45%를 차지하는 아주 배출하는 제품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요소고요. 보시면 약한 그 순환 경제로 45%를 그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순환 경제라는 거는 국민들이 분리수거 잘하고 그거를 이제 기업들은 그 다시 자원으로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분쇄한다든지 화학적 절차를 거친다든지 통해서 다시 원료로 만들고 가져가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있겠고요. 순환 경제는 뭐 보시면 물질 재활용, 감축, 대체라는 그런 걸 통한 순환 경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의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국내 그런 순환 경제에 대한 이게 지금 약간 저희랑 다르구나. 예, 그 유엔에서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맺고 있고요. EU 순환 경제 이행 계획 등 글로벌 순환 경제 정책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플라스틱 규제 협약에 들어가는 협의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기업들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러고 있습니다. 국내 정착을 보면 국내도 자원순환 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폐기물이라는 거를 폐기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자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법에서 정해진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폐기물로 지정이 되면 폐기물을 다른 걸로 쓸 수 없습니다. 관련된 이제 법제도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기업 10곳 중 8곳은 순환 경제 목표 달성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순환 경제를 만드는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폐기물을 그러니까 이 재활용 용품을 사용하라고 의무 그 할당량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아직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만들고자 하면 결국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방법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순환 경제 정책 목표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현재는 뭐 공고 및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달성을 위한 어떤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기업들은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강 관련된 부분에 더 철 스크랩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를 통한 탄소 감축이 되게 중요한 그 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기계적 리사이클 공정하고 화학적 리사이클 공정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 이슈가 된 걸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를 지금 현재의 이 수거하고 이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이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대중소 기업 관련된 거를 통해서 한다라고 해서 아직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화학적 리사이클 공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기계적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제도적으로 좀 막혀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기적 관점으로 사실 기계적 그 리사이클하는 것이 비용이 기업 입장에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리사이클 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열을 가는 것도 있고 중합 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그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기술 개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질의 원료가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한 제도도 좀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어떤 스타트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지사에 많이 나왔던 슈퍼빈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 자판기 형태의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그 캔,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같은 것들을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수익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수입된 것보다는 훨씬 그 양질의 그 제품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저 수집된 거를 바로 그냥 기업으로 보내오면 되는데 현재는 그거를 원래 공급망에도 다시 갖다 줘서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 저거를 사용하게 되는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현재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아주 이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쓰려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 깨끗한 상태로 수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책 과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양질의 원료 수급을 위한 재활용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나라는 민간 수거 선별 시스템을 그 민간과 지자체가 각각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규제 합리화입니다.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이 탄소 중립을 위한 거를 위해서는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가 없이는 사실은 기업들이 하기 위한 유인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기업들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 기업들의 사례가 그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및 대체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사실 원래 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초기에는 약간 그런 이 어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수요가 있어야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들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품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를 뭐 어떻게 계속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수요처 확대를 위한 제도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빌 게이츠 지구 재앙을 피하는 법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1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그냥 현재의 시스템으로 하면 $125가 드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탄소 중립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비싸집니다. 219불 정도 미국의 예입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비싸지만 그걸 이용해 주는 어떤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그거를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 그 히트 펌프라는 그런 기술에 대한 건데요. 저렇게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정책 기술 시장을 통해서 그린 그 프리미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이 여러 가지 그런 뭐 신재생이나 뭐 이런 수소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지금 미국은 이미 이 탄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보다 그런 그 신재생이나 이런 에너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 값이 더 내려갔습니다. 거기 사실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거기에 보조금까지 주기 때문에 더 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그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굉장히 비싼 돈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으며 탄소를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보고 계속 하라라는 그런 압박에 대한 이야기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제도적인 그런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